오늘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금만으로 생활을 시작한 지 5년이 지난 지금, 그동안 저에게 닥쳤던 예상치 못한 일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60을 넘기셨고 이제 막 연금 생활을 시작하려 하신다면 이 영상만큼은 부디 끝까지 봐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같은 후회를 하는 분이 한 사람이라도 줄어들기를 진심으로 바라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대기업에서 40년을 일하고 65세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으로 약 2억 원을 받았습니다. 아내와 저 두 사람 몫의 연금을 합치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호화롭게는 못 살아도 그럭저럭 평범하게는 살 수 있겠지. 퇴직하던 그날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주변 선배들도 연금만으로 어떻게든 사라진다고 하셨고, 인터넷을 찾아봐도 부부가 한 달에 200만 원이면 평균 정도는 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도 예전보다야 검소해지겠지만 둘이서 서로 의지하면 괜찮을 거예요 하며 웃어주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65부터 70까지의 5년 동안 저희 부부는 상상조차 못했던 어려움과 잇따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 2억 원이 있으니 괜찮을 거라 여겼지만 그 돈은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5년 동안 일어난 5가지 예상치 못한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이제 70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좀 더 준비해 두었더라면 하고 후회되는 일투성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부터라도 대비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만큼은 저처럼 실수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이야기까지 모두 숨김없이 털어놓으려 합니다. 그러면 65세 퇴직한 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퇴직한 65, 그 첫 해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척 순조로웠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이 들어왔고 식비며 공과금이며 생활용품 값을 다 제하고도 한 달에 30만 원 정도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역시 연금만으로도 괜찮구나 하고 안심했습니다. 아내와 둘이 동네를 산책하기도 하고 가끔 외식을 즐기기도 하면서 잔잔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66이 되던 해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차린 것은 식비의 변화였습니다. 그동안 한 달에 30만 원이면 충분했던 식비가 똑같은 장을 보는데도 어느새 40만 원 가까이로 늘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해프게 쓰나 싶어 가계부를 보여달라고 했지만 사는 물건은 예전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하나의 가격이 올라 있었던 것입니다. 달걀 한 판이 4,000원이던 것이 5,000원이 넘게, 식빵이 2,000원이던 것이 3,000원으로, 우유가 2,500원이던 것이 3,000원으로, 하나하나는 작은 인상이지만 쌓이고 쌓이면 큰 돈이 됩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마다 이게 이렇게 비쌌나 하고 고개를 갸웃거리는 일이 늘었습니다. 아내도 고기가 비싸서 못 사겠어요 하며 한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더 놀란 것은 공과금이었습니다. 전기 요금이 예전에는 한 달에 3만 원 정도였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5만 원이 되었습니다. 쓰는 방식은 전혀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절약하려고 부지런히 전등을 끄고 다녔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금액은 자꾸만 올라갔습니다. 겨울철 난방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추위에 약해진 나이인지라 난방을 참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아내는 조금 춥지만 참아봐요 하고 말해 주었지만
나이 든 사람이 추위를 참으면 몸이 상합니다. 결국 난방을 안 쓸 수가 없어서 난방비가 한 달에 10만 원을 넘는 달도 있었습니다. 기름값도 올랐습니다. 한 달에 2번쯤 차로 마트에 장을 보러 가는데 주유비가 예전과 비교해 한참 올라 있었습니다. 고작 얼마 차이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가득 채우면 2만 원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차가 없으면 생활이 안 되는 동네에 사는 저희에게 이건 큰 부담이었습니다. 생활용품도 죄다 올랐습니다. 화장지며 휴지, 세제며 샴푸, 평소 아무 생각 없이 사던 것들이 야금야금 비싸졌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봐도 예전 같으면 5만 원이면 됐던 것이 7만 원, 8만 원이 되어 계산대 앞에서 놀라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이런 작은 인상들이 쌓이고 쌓여 66 무렵에는 한 달 지출이 30만 원쯤 늘어 있었습니다. 식비가 10만 원, 공과금이 5만 원, 기름값에 생활용품으로 15만 원, 한 달에 200만 원인 연금으로는 이미 부족해진 것입니다. 저는 이게 일시적인 거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머자나 물가도 안정될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물가는 내려가기는커녕 해마다 계속 올랐습니다. 67이 되더니 거기에 쐐기를 박듯 인상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밀가루 인상, 식용유 인상, 조미료 인상, 마트에 갈 때마다 가격 인상 안내라는 안내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이제 뭘 사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고 답답해했습니다. 연금은 늘지 않습니다. 해마다 날아오는 연금액 안내문을 봐도 거의 그대로인 금액입니다. 오히려 건강보험료가 오르고 세금이 늘어나서 손에 쥐는 돈은 조금씩 줄어듭니다. 연금은 고정인데 지출만 자꾸 늘어난다. 이 현실에 저는 큰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식비를 줄여보려고 값싼 식재료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고기는 국산에서 수입산으로 바꾸고 채소도 떨이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외식은 완전히 끊었습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쯤 둘이서 회전 초밥집에 가는 게 낙이었는데 그것마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식비를 줄이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영양 균형이 중요하다고 의사도 늘 말합니다. 싼 것만 먹다가 건강을 해치면 의료비가 더 듭니다. 그 사이에서 저는 고민했습니다. 아내는 우리가 사치를 부리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정말로 저희는 사치를 부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살고 있을 뿐인데 돈이 부족해져 갑니다. 이 현실은 퇴직할 때는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68이 될 무렵에는 한 달 30만 원의 적자가 굳어졌습니다. 연금 200만 원으로는 생활비 230만 원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매달 퇴직금에서 30만 원씩 빼서 생활비에 보태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1년이면 360만 원입니다. 이 속도로 헐었으면 퇴직금은 앞으로 몇 년이나 버틸까 하는 불안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물가 상승이라는 보이지 않는 적은 저희 생활을 확실하게 옥죄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 삶이 고달파지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연금은 안 느는데 물가만 오른다. 이 구조적인 문제에는 개인으로서는 맞설 수가 없다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퇴직할 때 저는 물가 같은 건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연금 200만 원이면
괜찮다는 계산만으로 안심했습니다. 그러나 돈의 가치는 변합니다. 오늘의 200만 원과 5년 뒤에 200만 원은 살 수 있는 양이 다릅니다. 이 당연한 사실을 저는 몸소 겪으며 알게 되었습니다. 물가 상승은 예상치 못한 사태의 첫 번째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직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이 뒤로 저희에게는 더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가 상승으로 살림이 빠듯해지던 바로 그 무렵 저희에게 새로운 어려움이 들이닥쳤습니다. 바로 의료비의 급격한 증가입니다. 퇴직할 때 저는 건강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회사 건강검진에서도 큰 문제가 없어서 아직 한참은 거뜬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67봄에 받은 건강검진에서 상황이 확 달라졌습니다. 혈압 수치가 높다고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위가 150, 아래가 95이라는 수치였습니다. 의사는 이대로 두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우선 생활습관 개선부터 시작합시다. 그래도 안 떨어지면 약을 처방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식사며 운동에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석 달 뒤 재검사에서도 혈압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혈압약을 먹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병원에 다녀야 했고 약값과 진찰비로 한 달에 5만 원쯤 들게 되었습니다. 고작 5만 원이라 여길지 모르지만 빠듯하게 사는 저희에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게다가 의사는 자세히 검사해 봅시다 하며 심전도며 혈액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검사할 때마다 3만 원, 5만 원씩 돈이 듭니다. 결과적으로는 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검사 비용만으로 20만 원쯤 썼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니까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지만 가계부를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내도 같은 시기에 무릎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다, 일어설 때 아프다고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꾹 참으며 지켜봤지만 통증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정형외과를 찾아가니 퇴행성 무릎 관절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나이로 인한 연골의 마모입니다. 완전히 낫게 하기는 어렵지만 통증을 덜어드릴 수는 있습니다. 하고 설명했습니다. 아내는 진통제를 처방받아 한 달에 2번쯤 병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물리치료도 권유받아서 일주일에 한 번 물리치료사의 지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의료비도 한 달에 10만 원쯤 들게 되었습니다. 저와 아내의 의료비를 합치면 한 달에 15만 원입니다. 물가 상승으로 한 달 30만 원 적자였던 데에 의료비 15만 원이 더해졌습니다. 한 달 적자는 45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1년이면 540만 원의 적자입니다. 퇴직금에서 해마다 500만 원 이상을 헐어쓰지 않으면 생활이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에 쐐기를 박듯 저는 68배 갑작스러운 복통에 시달렸습니다. 한밤중에 극심한 통증으로 잠에서 깨어 아내에게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구급차에 실려간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니 담석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당장 수술이 필요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며칠간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입원 중에는 링거를 맞고 정밀검사를 받았습니다. 사흘간의 입원으로 의료비는 약 80만 원이었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가 있어 나중에 일부가 돌아온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본인 부담은 30만 원쯤 되었습니다. 퇴원한 뒤에도 정기적인 진료가 필요해졌고 담석 경과를 보기 위한 검사 비용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입원해 있는 동안 매일 병원에 와 주었습니다.
택시로 갔던 터라 그 교통비만으로도 하루에 2만 원이 들었습니다. 사흘이면 6만 원입니다. 버스로 오면 될 텐데 하고 말했지만 아내는 당신이 걱정돼서 조금이라도 빨리 오고 싶었어요 하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마음은 고마웠지만 돈 생각을 하면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퇴원하면서부터는 식사에 주의하세요. 기름진 건 삼가세요 하는 지도를 받았습니다. 담석에 안 좋은 음식을 피하게 되니 식단도 달라졌습니다. 건강한 식재료를 고르면 아무래도 식비가 비싸집니다. 아내는 당신 몸이 첫째니까요 하며 생선과 채소 위주의 식단을 짜주었지만 살림에 가는 부담은 늘기만 했습니다. 약도 늘었습니다. 혈압약에 더해 담석 재발을 막기 위한 약도 처방받았습니다. 약국에서 약을 받을 때마다 또 약이 늘었구나 하고 실감했습니다. 약값만으로 저 혼자서 한 달에 8만 원쯤 되었습니다. 아내의 무릎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진통제를 먹어도 오래 걷기는 어려워서 장보기도 짧게 끝내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체중을 줄이면 무릎 부담이 줄어든다고 했지만 먹는 걸 줄이면 영양이 치우칩니다. 아내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며 난감해했습니다. 게다가 정기적인 검진 비용도 들었습니다. 혈압 경과를 보는 검사, 담석 초음파 검사, 아내의 무릎 엑스레이 검사, 석 달에 한 번은 무언가 검사를 받게 되었고 그때마다 수만 원의 지출이 있었습니다. 치아 치료도 필요해졌습니다. 저는 어금니가 아프기 시작해 치과에 가니 충치가 발견되었습니다. 치료는 여러 번에 걸쳐 진행됐고 결국 금니를 씌우게 되었습니다. 치료비는 다 합쳐 20만 원쯤 들었습니다. 아내도 잇몸 상태가 안 좋다고 하더니 잇몸병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료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입니다. 매달 정해진 액수가 아니라 갑자기 큰 금액이 필요해질 때도 있습니다. 제 입원처럼 수십만 원이 한꺼번에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이런 불규칙한 지출이 살림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1년으로 보면 67부터 68까지 2해 동안 의료비는 합쳐서 약 300만 원이 들었습니다. 한 달에 15만 원에 정기적인 진료비에 더해 입원비며 검사비가 겹친 것입니다. 퇴직할 때 저는 의료비 같은 건 별거 아닐 거라 생각했습니다. 건강보험이 있으니 본인 부담은 적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은 어김없이 살림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입원이나 수술이 되면 수십만 원 단위의 지출이 한꺼번에 필요해집니다. 그 돈을 연금만으로 감당하기란 불가능했습니다. 의사는 정기적으로 약을 계속 먹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혈압약은 평생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앞으로도 쭉 한 달에 수만 원의 약값이 계속 든다는 뜻입니다. 아내의 무릎 치료도 완치는 어려워서 통증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비라는 고정비가 저희 생활에 무겁게 얹혔습니다. 줄일 수 없는 지출입니다. 건강을 해치면 더 큰 의료비가 듭니다. 예방을 위한 진료와 약은 필요한 투자라는 걸 알면서도 돈이 빠져나간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70이 된 지금도 저희 부부는 한 달에 20만 원 가까운 의료비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상치 못한 사태의 두 번째였습니다. 물가 상승에 더해 의료비의 증가, 두 가지 짐이 저희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이 뒤로도 아직 큰 지출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가 상승과 의료비로 살림이 빠듯하던 68배 봄,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바로 오랜 세월 정든 우리 집의 수리 문제입니다. 저희 집은 제가 35세 지은 단독주택입니다. 다시 말해 퇴직한 시점에 이미 지은 지 30년이 지난 집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2층 방 천장에 얼룩이 생겼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가서 보니 정말 천장에 갈색 얼룩이 번져 있었습니다. 혹시 비가 새나 싶어 지붕을 봐달라고 업자를 불렀습니다. 업자가 지붕에 올라가 살펴본 결과 기와가 몇 장 어긋나 있고 거기서 빗물이 새고 있다고 했습니다. 견적을 받아보니 수리비는 800만 원이었습니다. 기와 어긋난 걸 바로잡는 것뿐만 아니라 방수 시트도 낡았으니 교체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800만 원이나 드는구나 싶어 놀랐지만 내버려 두면 비가 더 심하게 새서 집 자체가 상합니다. 어쩔 수 없이 퇴직금에서 800만 원을 빼서 지붕을 수리했습니다. 지붕 수리가 끝나고 한시름 놓은 것도 잠시, 이번에는 보일러가 고장 났습니다. 어느 아침 욕실에 온수가 안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보일러를 확인하니 에러 표시가 떠 있었습니다. 업자가 와서 보더니 보일러 수명은 10년에서 15년입니다. 대개의 보일러는 20년 넘게 쓰셨으니 수리보다는 교체를 권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보일러 교체 비용은 공사까지 200만 원이었습니다. 지붕 수리로 800만 원을 쓴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200만 원입니다. 아내는 이렇게 줄줄이 고장 나다니 하며 어깨를 늘어뜨렸습니다. 저도 솔직히 머리를 싸맸습니다. 하지만 목욕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또 퇴직금에서 200만 원을 빼서 보일러를 교체했습니다. 보일러 교체가 끝나고 안심하던 차에 이웃 사람한테서 댁 외벽이 꽤 상했네요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새삼 제 집을 밖에서 보니 정말 외벽 도장이 벗겨지고 금도가 있었습니다. 외벽 따위 겉모습일 뿐이니 그냥 둬도 되겠지 하고 처음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알아보니 외벽이 상한 걸 그냥 두면 빗물이 스며들어 집 구조 자체가 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외벽 도장 업자에게 견적을 의뢰하니 1,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제시되었습니다. 비계를 세우는 비용, 고압 세척 비용, 도장 비용을 다 합치면 1,500만 원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외벽을 다시 칠하는 것만으로 1,500만 원이나 든다니. 하지만 업자는 내버려 두면 나중에 더 큰 돈이 듭니다. 지금 칠해두면 앞으로 10년은 갑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1,500만 원은 큰 돈입니다. 하지만 집을 지키려면 꼭 필요한 공사입니다. 아내와 의논했지만 1,500만 원이나 쓰면 퇴직금이 바닥나버려요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그 말이 맞았습니다. 지붕에 800만 원, 보일러에 200만 원, 이미 1,000만 원을 썼습니다. 거기에 1,500만 원을 더 쓰면 퇴직금은 1억 7,500만 원만 남습니다. 퇴직한 지 아직 3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2,500만 원이나 쓴 셈입니다. 결국 외벽 도장은 미루기로 했습니다. 조금 더 두고 보자, 정 필요해지면 그때 생각하자 하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러나 외벽에 갈라진 틈을 볼 때마다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집안에서도 자잘한 문제가 잇따라 터졌습니다. 변기 물이 잘 안 내려가서 업자에게 봐달라고 하니 배관이 낡아서 막히기 쉬워졌다고 했습니다. 수리비는 30만 원이었습니다. 세면대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기 시작해 패킹 교체로 10만 원이 들었습니다. 현관문 자물쇠가 잘 안 잠겨서 자물쇠 교체로 20만 원이 들었습니다. 하나하나는 작은 금액이지만
쌓이고 쌓이면 큰 부담입니다. 집이라는 건 지은 횟수가 지나면 여기저기서 문제가 나오기 마련이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젊은 시절엔 직접 고칠 수 있었던 것도 지금 나이에는 업자에게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손수 고칠 체력도 기술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에어컨도 걱정이었습니다. 거실과 안방 에어컨은 둘 다 15년 넘게 썼습니다. 언제 고장나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쓰고 있지만 만약 고장나면 2대에 400만 원 넘게 듭니다. 여름 더위와 겨울 추위는 노인에게 목숨과 직결됩니다. 에어컨 없이 생활하기란 불가능합니다. 마당 손질도 부담이 되었습니다. 젊을 적엔 직접 풀을 뽑고 가지치기를 했지만 지금은 체력적으로 힘듭니다. 풀 뽑기를 업자에게 맡기면 한 번에 20만 원이 듭니다. 1년에 3번 맡기면 60만 원입니다. 나무 가지치기는 한 그루에 10만 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마당에 나무가 5그루 있으니 다 하면 50만 원입니다. 마당 같은 거 없었으면 좋았을 걸 하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젊을 적엔 정원 가꾸기가 낙이었습니다. 꽃을 심고 나무를 기르고 그게 사는 보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당이 짐이 되고 있습니다. 관리비가 들 뿐만 아니라 관리할 체력도 없습니다. 재산세도 해마다 부담입니다. 1년에 150만 원쯤 냅니다. 집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해마다 이만큼의 돈이 빠져나갑니다. 젊을 적엔 집을 가지는 게 재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집을 가지는 게 부담이라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화재보험이며 지진보험 갱신도 5년마다 찾아옵니다. 지난번 갱신 때는 100만 원 넘게 냈습니다. 보험은 안 들면 불안하지만 그 비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집수리며 관리에 드는 비용은 퇴직 전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집은 짓고 나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집은 살아있는 생물 같은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반드시 손질이 필요해집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68부터 69까지 2해 동안 집수리 관련으로 쓴 돈은 합쳐서 약 1200만 원이었습니다. 지붕 800만 원, 보일러 200만 원, 그 밖에 자잘한 수리로 200만 원입니다. 외벽 도장은 미뤘지만 언젠가는 해야 한다는 걸 압니다. 그 1500만 원을 언제 어떻게 마련할지 머리가 아픕니다. 내 집은 재산이라고들 합니다. 분명 살 곳이 있다는 건 안심입니다. 월세를 안 내도 되는 건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대신 수리비며 재산세 같은 갖가지 유지비가 듭니다. 이런 비용을 퇴직 전에 제대로 계산해뒀어야 했습니다. 집만 있으면 노후는 안심. 그렇게 생각했던 제 안일함을 지금은 뼈저리게 느낍니다. 집을 유지하는 데에는 돈이 듭니다. 그것도 예측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지출이 많습니다. 계획적으로 저축해둬도 갑작스러운 큰 지출에는 다 대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집 수리 행렬은 예상치 못한 사태의 3번째였습니다. 물가, 의료비, 그리고 집수리비 3가지 짐이 저희 생활을 확실하게 옥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도 아직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가, 의료비, 집수리비로 잇따라 들이닥치는 지출에 시달리던 저희에게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사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가족과 얽힌 지출입니다. 퇴직할 때 저는 아이들은 다 독립했으니 가족한테 돈 들 일은 없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큰 착각이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지출에서 시작됐습니다. 손주의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이었습니다. 아들한테서 아버지, 손주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요 하고 연락이 왔을 때
저는 기뻤습니다. 그거 참 축하한다 하고 축하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시세를 알아보니 조부모는 30만 원에서 50만 원이 일반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50만 원을 넣기로 했습니다. 귀여운 손주의 경사입니다. 인색하게 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몇 달 뒤 이번에는 손주 생일이 찾아왔습니다. 아들한테서 아버지 이번 일요일에 손주 생일 파티를 하니까 와주세요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물론 갔습니다. 빈손으로 갈 수는 없으니 선물을 샀습니다. 장난감 가게에서 손주가 갖고 싶어 하던 게임기를 사니 20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에 케이크를 사서 들고 갔습니다. 다 합쳐 30만 원쯤 썼습니다. 손주는 한 명이 아닙니다. 딸한테도 아이가 있습니다. 딸의 아이 생일에도 똑같이 선물을 보냈습니다. 설에는 세뱃돈도 줬습니다. 손주들에게 각각 10만 원씩입니다. 크리스마스에도 선물을 보냈습니다. 알고 보니 손주 관련 지출이 1년에 200만 원을 넘고 있었습니다. 손주에게는 돈을 쓰고 싶은 게 조부모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귀여운 손주의 좋아하는 얼굴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연금 생활을 하는 처지에서 이 200만 원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더 큰 지출이 68배 가을에 찾아왔습니다. 아들한테서 아버지 사실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어요 하고 연락이 왔습니다. 놀라서 이유를 물으니 직장 인간관계가 잘 안 풀려서 정신적으로 힘들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일자리는 정해졌느냐고 물으니 아직 안 정해졌어요. 좀 쉬었다가 찾을 거예요 하고 말했습니다. 아들에겐 아내와 아이가 있습니다. 생활비는 괜찮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아들은 저축이 있으니 당분간은 괜찮아요 하고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불안이 배어 있었습니다. 몇 주 뒤 아들한테서 아버지 죄송한데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어요 하고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은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이직 활동을 하면서 생활비가 부족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꼭 갚을게요 하고 말했지만 부모로서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힘들어하는데 못 본 척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금에서 300만 원을 빼서 아들에게 줬습니다. 그 뒤 아들은 어떻게든 새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월급은 전 회사보다 줄었다고 합니다. 300만 원은 조금씩 갚을게요 하고 말했지만 지금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생활도 빠듯하겠지 싶어서 저로서는 재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300만 원은 저희의 소중한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가족 지출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69대 친척 어른이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하고 부조금을 냈습니다. 부조금 시세는 친척이면 30만 원에서 50만 원입니다. 저는 30만 원을 냈습니다. 그 뒤 몇 달 사이에 아내의 친척이며 제 사촌이며 잇따라 부고가 날아들었습니다. 나이상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장례식에 참석할 때마다 부조금을 냈습니다. 1년 사이에 5번의 장례식에 참석해 부조금만으로 150만 원을 썼습니다. 거기에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한 교통비며 예복 세탁비도 들었습니다. 같은 해 가을부터 엄마가 됐어요 하고 연락이 왔습니다. 첫 손주는 아니었지만 물론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출산 축하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현금으로 100만 원, 거기에 아기용품을 사서 보냈습니다. 유모차며 카시트며 다 합쳐 200만 원쯤 썼습니다. 딸은 아버지 그렇게 많이 안 쓰셔도 되는데 하고 말해줬지만
첫 손주 때와 똑같이 해주고 싶었습니다. 공평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부모로서는 자식들에게 공평하게 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산후딸을 거들어 주려고 아내가 딸 집에 다녔습니다. 택시로 가면 하루에 4만 원이 듭니다. 일주일에 3번, 한 달을 다녔으니 교통비만으로 50만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딸이 힘들어 보이니까 거들어 주고 싶다고 했고 저도 그 마음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가족과 얽힌 지출을 계산해 보니 놀라운 금액이 되어 있었습니다. 손주 축하금이며 선물로 1년에 200만 원, 아들 지원으로 300만 원, 부조금으로 150만 원, 딸 출산 관련으로 300만 원, 68부터 69까지 2해 동안 가족 관련 지출은 합쳐서 약 120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이 지출들은 거절할 수 없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손주 생일을 안 챙길 수는 없습니다. 힘들어하는 아들을 안 도울 수는 없습니다. 친척 장례식에 안 갈 수는 없습니다. 딸의 출산을 안 축하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은 소중합니다. 돈보다 소중합니다. 그건 압니다. 하지만 연금 생활 속에서 이만큼의 지출을 계속하는 건 솔직히 말해 고달픈 일이었습니다. 아내는 가족을 위한 거니까 어쩔 수 없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분명 그 말이 맞습니다. 그래도 이 속도로 지출이 이어지면 퇴직금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 노후 자금을 헐어서 가족을 돕는 일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나중에 우리를 위해 쓰려던 퇴직금이 잇따라 가족을 위해 쓰여갔습니다. 그게 나쁜 일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노후는 괜찮은 걸까 하는 불안이 날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가족과 얽힌 뜻밖의 지출, 이것이 예상치 못한 사태의 4번째였습니다. 물가 상승, 의료비, 집수리비, 그리고 가족을 향한 지출, 4가지 짐이 저희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예상치 못한 사태가 이 뒤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어려움은 돈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5번째 예상치 못한 사태는 돈으로는 잴 수 없는 저에게 가장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바로 아내의 건강 변화입니다. 아내에게 처음 이상이 나타난 것은 69 초여름의 일이었습니다. 지갑을 어디 뒀더라 하고 아내가 같은 말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겠거니 가볍게 여겼습니다. 저 자신도 요즘 깜빡깜빡하는 일이 늘었으니 피차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차츰 모습이 이상해져 갔습니다. 장을 보러 간 아내가 같은 물건을 몇 번이고 사오는 일이 늘었습니다. 냉장고를 열면 같은 조미료가 서너 병씩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 전에 샀잖아 하고 말하면 아내는 그랬던가 하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더 걱정스러웠던 건 음식간이 달라진 것입니다. 아내가 만드는 음식은 늘 맛있어서 재낙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된장국이 유난히 짰습니다. 오늘은 소금을 너무 넣었나 하고 아내에게 물으니 그럴 리가 없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조림은 반대로 간이 거의 안 돼 있었습니다. 조미료를 넣는 걸 잊은 거 아니야 하고 물으니 아내는 불안한 얼굴을 했습니다. 분명히 넣은 것 같은데 하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이건 보통 건망증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느꼈습니다. 결정적이었던 건 어느 아침의 일입니다. 아내가 오늘이 무슨 요일이었더라 하고 물었습니다. 달력을 가리키며 수요일이야 하고 답하니 아내는 그랬어요?
오전인지 오후인지도 모르겠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시간 감각이 흐릿해진 모습에 저는 강한 불안을 느꼈습니다. 딸에게 의논하니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는 게 좋겠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병원은 무슨 호들갑이에요 하며 싫어했지만 저는 설득해서 종합병원의 기억력 클리닉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의사가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입니까? 여기가 어디입니까? 100에서 7을 빼보세요. 아내는 몇몇 질문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제 가슴은 조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검사 결과 아내는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알츠하이머형 치매의 초기 단계입니다. 진행을 늦추는 약을 처방하겠습니다 하고 설명했습니다. 애 낫는 거냐고 물으니 의사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완치는 어렵지만 진행을 늦출 수는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신 건 다행입니다. 진료실을 나온 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무엇라 말을 건네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미안해요 하고 말했습니다. 뭐가 미안해?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야 하고 말했지만 아내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아내는 치매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병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약과 진찰비로 한 달에 5만 원쯤 들었습니다. 돈보다도 아내의 앞날이 걱정이었습니다. 아내의 건망증은 조금씩 진행되어 갔습니다. 장을 보러 가면 돌아오는 길을 모르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웃 사람이 알아보고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아내를 혼자 외출시키지 않게 되었습니다. 요리도 차츰 어려워져 갔습니다. 불 다루는 게 걱정돼서 제가 되도록 부엌에 있게 되었습니다. 당신 있으면 거치적거려요 하고 예전 같으면 말했을 아내가 이제는 같이 있어주면 마음이 놓여요 하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센터에 상담하러 가서 장기 요양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조사원이 집에 와서 아내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 뒤 등급 인정을 받았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해 줬습니다. 주간보호는 일주일에 2번 시설에 다니며 식사며 여가 활동을 즐기는 서비스입니다. 아내가 싫어할까봐 걱정했는데 뜻밖에도 아내는 가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주간보호 이용료는 장기 요양보험을 써도 한 달에 30만 원쯤 들었습니다. 차량 운행이며 식사비, 프로그램 비용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주간보호센터에 다니게 되면서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오늘은 노래를 불렀어요. 친구가 생겼어요 하고 즐겁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아내가 주간보호센터에 가 있는 동안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내를 돌보다 보면 정신적으로 지칠 때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 몇 시간만이라도 혼자가 될 수 있는 시간은 저에게도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내의 변화를 지켜보는 건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함께 보낸 40년이 넘는 기억을 아내가 조금씩 잊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결혼식 어디서 했더라 하고 물어왔을 때 가슴이 아렸습니다. 바닷가였잖아. 당신이 고른 곳이야 하고 답하니 아내는 그랬던가 하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이들 이름은 기억했지만 손주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애 이름이 뭐였더라 하고 물어오면 쓸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에게 잘못은 없습니다. 병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아내가 일어나 집안을 돌아다니는 일도 있었습니다. 화장실 어디에요 하고 물어서 함께 갔습니다.
제 집인데도 화장실 위치를 모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화장실까지 안내했습니다. 때로는 저를 아들로 착각하기도 했습니다. 영수야, 엄마는 어디 있니? 하고 물어왔을 때 어떻게 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영수가 아니야, 남편이야 하고 말해야 할지 아니면 이야기를 맞춰줘야 할지, 간병책에는 부정하지 말고 이야기를 맞춰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의 간병으로 제 체력도 정신력도 깎여갔습니다. 매일이 긴장의 연속입니다. 아내에게서 눈을 뗄 수 없습니다. 혼자밖에 나가버릴지도 모릅니다. 불을 써서 위험한 일을 할지도 모릅니다. 늘 걱정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간병 비용도 늘어갔습니다. 주간보호 한 달 30만 원에 더해 아내의 의료비며 약이 한 달에 5만 원, 기저귀 같은 간병용품이 한 달에 5만 원, 다 합쳐 한 달에 40만 원 가까운 지출이 되었습니다. 제 의료비와 합치면 의료 간병 비용은 한 달에 60만 원을 넘었습니다. 1년이면 700만 원이 넘습니다. 연금 200만 원으로는 도저히 부족합니다. 매달 퇴직금에서 큰 금액을 헐어 쓰지 않으면 생활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돈보다도 아내와의 시간을 소중히 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저를 기억하고 있는 동안에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함께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고마워요 하고 말해줬습니다. 늘 챙겨줘서 고마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병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곁에 있으며 받쳐주는 것뿐이었습니다. 아내의 건강 변화와 간병 비용의 발생, 이것이 예상치 못한 사태의 5번째였습니다. 물가 상승, 의료비, 집수리비, 가족을 향한 지출, 그리고 간병 비용, 5가지 짐이 저희 생활을 짓눌렀습니다. 퇴직금은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줄어들어 갔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65부터 70까지의 5년 동안 겪은 예상치 못한 사태를 말씀드렸습니다. 물가 상승, 의료비 증가, 집수리비, 가족을 향한 지출, 그리고 아내의 간병, 5가지 어려움이 겹쳐 퇴직금 2억 원 가운데 8천만 원을 써버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퇴직할 때의 저는 안일했습니다. 연금 200만 원이면 괜찮겠지 하는 낙관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연금액만 보고 안심하다가는 노후 생활은 굴러가지 않게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60줄의 여러분께 제 경험에서 배운 3가지 교훈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연금액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지출의 시뮬레이션입니다. 물가는 오릅니다. 의료비는 나이와 함께 늘어납니다. 집수리비도 필요해집니다. 이것들을 모두 계산에 넣어 정말 그 연금액으로 생활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권하는 것은 지금의 생활비를 자세히 기록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얼마를 쓰고 있는지를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그 금액에 이 할에서 3할을 더해서 생각하십시오. 물가 상승이나 예상 밖의 지출을 생각하면 그 정도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퇴직금은 생각보다 빨리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2억 원이면 안심이라고 생각했지만 5년에 8천만 원을 썼습니다. 이 속도라면 앞으로 7년에서 8년이면 바닥이 납니다. 퇴직금은 노후의 생명줄입니다.
계획적으로 헐어 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선 퇴직금을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통장에 전부 넣어두지 말기를 권합니다. 생활비용, 긴급용, 장기 보관용으로 나누어 관리하십시오. 그리고 매달 얼마까지 쓸지를 정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무계획하게 써버려서 나중에 큰 고생을 했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건강과 가족은 돈만으로는 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의료비며 간병 비용에 많은 돈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건 헛된 지출이 아니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 아내를 받쳐주는 것, 이것들은 무엇보다 소중한 일입니다. 돈을 아끼는 것은 중요하지만 건강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의료비를 아끼다 병을 키우면 나중에 더 큰 돈이 듭니다. 예방을 위한 진료와 검사는 필요한 투자라고 여기십시오. 또 가족과의 관계도 소중히 하십시오. 돈으로 살 수 없는 받침이 가족에게는 있습니다.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저는 가게를 다시 살피고 절약을 궁리함으로써 상황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 40만 원의 적자를 한 달 20만 원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작은 일거리를 시작해서 한 달 30만 원의 수입도 얻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예전보다 훨씬 긍정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혹독한 현실에 맞닥뜨려도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가계부를 쓰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알아보고 작은 노력의 쌓임이 반드시 길을 엽니다. 혼자 끙끙 앓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민센터나 지역 노인 지원 기관에 상담하십시오. 의료나 간병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몰랐을 뿐 쓸 수 있는 제도는 많이 있습니다. 부끄러워 말고 도움을 청하십시오. 제가 이른이 되어 생각하는 것은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60줄에 계신 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준비를 시작하십시오. 65이 되고 나서는 늦습니다. 60 아니 50줄부터 노후 생활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연금 생활은 결코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적절한 준비와 각오가 있다면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제 경험이 조금이나마 여러분께 도움이 된다면 더없이 기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또 여러분의 경험이나 앞으로 준비하고 싶은 것 등을 댓글로 알려주시면 기쁘겠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나 앞으로 노후를 맞이할 분들과 정보를 나눌 수 있으면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어르신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건강하고 평온한 나날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